예, 아침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은 그는 희대의 사기꾼이다. 김종인도 박지원도 봉이 김선달도 그보단 한 수 아래다. 제목이 좀 깁니다. 그는 희대의 사기꾼이다. 지금 시각은 2022년 9월 9일 금요일 오전 7시 19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어제 제가 아침 뉴스 브리핑을 방송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어제 아침 일찍 고향에 다녀왔습니다. 벌초를 했고요. 저는 고향이 충청북도 보은입니다. 어머니가 저를 배에다 넣고 고향이 보은에서 저를 배에다 넣고 서울로 올라오셔서 제가 태어난 곳은 서울의 용두동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은에는 아무도 살고 계시지 않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묘소 그리고 저희 아버지 묘소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제 다녀왔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이 어제 영국 시간으로 어제 사망했습니다. 96세라고 그러네요. 그리고 그 후임으로 69년간 왕세자 신분을 유지한 찰스 황제자가 왕위를 계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임종을 했다라고 합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그 왕위에 있었죠. 네. 다음 뉴스입니다. 예, 국민의힘 소식입니다. 자, 동아일보 기사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정진석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지 말라 했지만 이준석은 또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오순 정진석 국회 부의장을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8일 공식 임명하자 이준석 전 대표가 즉각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는 겁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이 대표를 향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지 말라 라며 추가 가처분 신청을 만료했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 의결 절차가 마무리되자마자 변호인단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법적 반격을 이어갔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하여 여러 사람들이 이제 여러 의견들을 내고 있습니다. 차규환 변호사가 이런 견해를 냈습니다. 차규환 변호사의 글을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속한 정당을 상대로 싸우는 전투력의 반의 반 정도만이라도 더불어민주당과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문재인에게는 90도로 절하고 노회찬 빈소에 가서 울먹이는 걸 보면 그런 투쟁성은 죽었다 깨어나도 가지지 못할 것이다. 해법은 단 하나다. 더불어민주당으로 가서 국힘당과 싸우면 된다. 이왕 싸울 것이라면 소속 정당의 당원들에게 격려받으면서 싸워야 할 것이 아니냐. 탈당하고 더불어민주당으로 가라라고 하는 차규환 변호사의 글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준석에 대해서 가장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차명진 전 의원입니다. 차명진 전 의원의 페이스북 글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제목도 차명진 의원의 페이스북 글에서 가져왔습니다. 소개해드립니다. 이준석이 이중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 첫째, 이번 사태의 핵심은 이준석의 성상납과 증거인멸 교사에서 비롯된 당원권 정지 6개월이다. 그게 국민의힘당을 비상상황으로 몰고 갔다. 이건 정치 이전의 인간성의 문제다. 근데 이준석은 이 도덕 사건을 윤핵관과 자신의 권력 투쟁으로 포장했다. 둘째, 이준석은 대통령의 권위를 지키려는 사람들을 파시즘이라고 매도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가 원수로서의 권위를 인정하고 지키는 것이 전근대적 잔재나 반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 상대편 수장에게 90도로 인사하고 내 편 대통령은 빨간티 입혀 끌고 다니고 우리 후보는 가만히 아닥하고 있는 게 표가 된다고 조롱하고 스스로 앞장서서 선거운동해놓고 자기가 속았다고 오리발 내미는 내부 총질이 바로 반자유, 반민주, 반헌법이다. 근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의 화려한 언사를 동원한 사기질에 넘어가고 있다. 왜 그럴까? 이 시대의 도덕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이 도덕 불감증이 도를 넘었다. 그들에게 권력을 이용해 성상납을 받고 찬조품을 받는 게 별로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자신들도 한두 번 얽힌 경험이 있던지 아니면 지금도 그 짓을 하고 있던지 그러니 이준석의 부도덕을 주놈이 꾸짖지 못한다. 문제는 네 성상납이야. 문제는 네 성상납이야. 문제는 네 성상납이야. 라고 용기 있게 외치지 못한다. 누가? 정치인이. 왜? 그들도 똑같이 부도덕하기 때문이다. 이준석이나 윤핵관이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공범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권위를 무참히 무너뜨리고 쫓아낸 주범들이다. 그 자들 안중에는 대통령 권위 따위는 하나도 없다. 이 점에선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그는 헌법에 남아있는 국가 원수로서의 대통령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른다. 스스로가 국문법을 단순 적용해 현재 대통령을 난도질한 전적이 있으니까 지금 자신이 대통령 권위가 조롱받아도 꿀먹은 벙어리다. 이래저래 이준석의 사기 행각은 모두가 공범이라는 시대의 맹점을 교묘히 꿰뚫은 그 천재적 통찰력 덕택에 성공하는 듯하다. 그는 두 번 다시 나오기 힘든 희대의 사기꾼이다. 김종인도 박지원도 봉이금선달도 다 그보단 한 수 아래다. 분명한 것은 지금 이준석이 외치면 임금는 귀는 당나귀 귀가 아니다. 양치기 소년이 늑대가 온 데가 사기질이다. 라고 하는 차명진 전 의원의 글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글 잘 써요. 글 잘 씁니다. 자, 그 다음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중앙일보 기사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안철수, 김기현, 나경원, 유승민까지 총선 공천권주인 여당 대표 누가 될까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자, 제가 이 제목을 보고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좀 크게 제목을 확대해서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중앙일보 기사예요. 자, 이 싸움은 뭐냐? 정당에서의 내부 싸움은 다 공천권 싸움입니다. 누가 공천권을 틀어줄 것인가의 싸움입니다. 이준석과 윤핵관의 싸움도 결국은 공천권 싸움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또 공천권 싸움입니다. 안철수, 김기현, 나경원, 유승민 누가 나오든 또 공천권 싸움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먼저 이거 이권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언론의 태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언론이라고 하면 나라를 이끌어 나가야 되잖아요. 나라를 이끌어 나가지 못하는 언론은 다 황색 저널리즘입니다. 옐로우 페이퍼요. 그것들 다 사기꾼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문제가 지금 정치가 발전하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는 공천권입니다. 공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공천권 때문에 탄핵당한 거예요. 결국은 도장 가지고 도망가고 뭐 그래서 다 탄핵당한 겁니다. 알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시급하게 그리고 확고하게 바꿔야 할 것이 공천권이라는 것을 언론도 알아요. 그런데 조중동도 공천권을 이렇게 바꿔라는 얘기는 안 한다는 겁니다. 제가 정답을 말씀드립니다. 건방지게 제가 정답을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만 미국식이 정답입니다. 즉 완벽한 상향식 공천으로 가자는 겁니다. 오픈 프라이머리나 코카스 제도로 가자는 겁니다. 오픈 프라이머리는 뭐냐면 당원, 비당원 가릴 거 없이 다 후보의 경선에 투표자가 되는 거고 코카스는 당원만 하는 겁니다. 즉 당원 코카스를 하던 오픈 프라이머를 하던 미국에도 주법이 정해요. 두 개를 같이 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주에는 어디, 어느 주에는 어디. 아마 뉴햄프셔 주가 가장 제일 먼저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는 그런 주고, 그 다음에 아이오와주가 코커스를 하는 선거를 하는 주가 미국의 아이오와주일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조중동 정도 되면 야 이거 바꿔, 선거제도를 바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안 해. 그리고 이렇게 누가 싸우는 것만 즐기고 있어. 지들끼리 싸우는 걸 즐기고 있어. 그리고 거기에 편을 들어, 한쪽 편을 들어. 박근혜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조중동은. 그리고 또 조중동은 흑심을 드러내. 그 사람은 지도력이 있고 그 다음에 상하 관계에 원활하고 그런 따위의 기사를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 신문 다 옐로우 페이퍼다. 황새 저널리즘이라는 겁니다. 안철수, 김기현, 나경원, 유승민, 이 사람들이 다 공천권 가지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난 여기서 안철수나 김기현이나 나경원이나 유승민 누구든지 야 공천권은 다 포기해야 돼.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줘. 완벽한 상향식 오픈 프라이머리나 코커스 제도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진짜 언론인, 진짜 훌륭한 정치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답답하다는 건 뭐냐면 이들의 공천권 싸움에 공천권 싸움 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공천권을 윤석열 대통령, 야 너도 싸우지 마. 그건 내한테 있어. 내 거야 그 공천권. 나는 국민에게 돌려주겠어. 라는 이야기를 하라고 수십 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안 해요. 그도 윤석열이도 흑심이 있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대통령이 되는데 야 이거 한동훈이도 공천권 하나 줘야 되고 누구도 공천권 줘야, 누구도 공천해 줘야 되고 그겁니다. 나라 대한민국이 망하든 흥하든 그거 나한테 전혀 상관없어. 안철수, 김기현, 나경원, 유승민 대한민국이 망하든 안 망하든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 내가 공천권만 틀어주면 돼. 이것이 안철수, 김기현, 나경원, 유승민 그리고 윤석열, 이준석, 이재명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정답을 얘기 안 해요. 우리는 하면 정답을 피해가려고 그래. 정답을 다 피해가. 이 사람들 다 정답은 알아. 그런데 다 피해가. 우리나라 조직에서도 그래. 저도 조직 생활을 해봤습니다만 정답은 알아. 근데 회의하면 정답을 피해. 정답 아닌 얘기만 잔뜩 하다가 끝나. 야 됐습니다. 밥 먹으러 갑시다. 이러고 끝나. 조중동도 정답을 피해가. 대통령도 정답을 피해가. 우리나라 정치인 모두가 정답을 피해가. 다 흑심이 있어. 조중동도 흑심이 있고. 이번에 내가 누구를 공천해줘야지. 대통령, 이번에 내가 한동훈이를 공천해야지. 이번에 누구를 해야지. 다 흑심이 있어. 대한민국이 망하든 흥하든 그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대한민국이 망하는 거 그러면 왜 나하고 상관이 있어? 대한민국이 망하든 나 상관없어. 난 공통권만 찾으면 안 돼. 이게 대한민국의 언론, 대통령, 국회의장, 정치인이 이겁니다. 한 가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2020년도 4.15 총선 때 제가 완벽한 상향식 공천을 하자. 그리고 우리 우파 지도자들이 힘을 합쳐서 황교안이를 압박을 해서 상향식 공천을 하도록 하자. 한 사람도 동의해 준 사람이 없어요. 유튜브 80만 100만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유튜브 한 사람도 동의해 준 사람이 없습니다. 조롱했어요, 저를. 이래서 대한민국이 안 되는 거예요. 몇십, 80만, 100만 이렇게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그 유튜브 운영자, 야, 왜 상향식 공천을 해? 웃기지 마. 내가 황교안이 이거 해야지. 내가 왜 상향식 공천을 해? 대한민국이 망하든 흥하든 나하고 상관없어. 그게 우리나라에서 유튜브로 사용하는 독립 언론인들,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행태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명절 이제 시작되는 연휴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죄송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실대로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자,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중앙지검 앞에 전 법무부 장관 박범계가 이렇게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검찰이 이재명 당대표를 기소할 것 같으니까 밑에 가서 이렇게 농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범계예요. 여러분, 이 사람 왜 농성하는지 알아요? 이재명이 보고 나 공천해달라는 겁니다. 야, 나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고 있어. 이 사람들 다 공천 바라고 하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공천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나와서 이렇게 체면 불구하고 이렇게 도로에 바닥에 앉아가지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 공천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이 보고. 이게 대한민국의 꼬라지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공천 제도를 바꿔야 돼요? 안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 바꾸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 대한민국에. 조중동도 없어. 비극입니다, 여러분. 다음 뉴스 갈게요. 자, 이재명 씨가 기소되니까 이제 야당이 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정정래 최고위원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의 눈에 눈물이 나게 하면 자신이 눈에서 피눈물이 난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이 그랬어요. 내가 정청래 최고위원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남의 눈에 피눈물이 나는 사람이 누구죠? 박근혜 대통령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당신들이에요. 이제 당신들이 피눈물을 흘려야 될 차례예요. 그런데 뻔뻔해요. 박찬대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임기가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우리 역사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한 지도자의 말로는 항상 비참했다는 것을 명심하라.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킬 정도의 의석수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항상 얘기해요. 범죄자와 손잡지 말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선거법 그 여러 가지 많아요. 그리고 이 사람 뒤에 170여 명의 그 국회의원들은 가짜가 많아요. 그들을 그들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당하는 수밖에 없어요. 범죄자와 손잡으면 그 말로는 비참해져요. 인기보장 안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딜하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 보고 딜하자는 거 아니에요. 거래하자는 거 아닙니까? 범죄자하고 여러분 거래를 해야 되겠어요? 형사하고 범죄자하고 만나가지고 야, 형사한테 돈 집어주면서 야, 내 거 수사하지 마. 그러면 그 돈 받으면 되겠어요? 지금 그거예요. 지금 그겁니다. 여기 끌려다니면 되겠냐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끌려다니고 있어 지금도. 다음 뉴스입니다. 이제 조선일보 같은 데서도 이거 이러다가 윤석열이 이거 탄핵되겠다 라고 하는 위기감을 느끼는 겁니다. 이들도. 자, 오늘 조선일보의 윤평준 칼럼은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제목은 21세기 징비복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고요. 한신대 명예교수이신 윤평준 씨 칼럼을 일부만 소개해드립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4개월을 징비로 살펴보면 흰남노 대초와는 판이하게 달한 무능과 무기력을 만난다. 무능하다라고 합니다. 이제 다 알아요.
무능하다는 거 다 알아. 조선일보도 알고 다 알아. 이제 노골적으로 무능하다고 이렇게 써요. 무능하다라고 씁니다. 이제 무능이란 단어가 공식적으로 써. 다 알아. 이제 무능하다는 거 이제 뭐 말 안 해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아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조선일보도 무능하다고 쓰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이. 태풍 흰남노 대추와는 판이야기에 달한 무능과 무기력을 만난다. 언론과 시민단체를 장악한 좌파 사회 권력이 용산 대통령실을 포위하고 연해 적대적 비난이 십자포화를 퍼붓는 건 윤석열 정부의 무기력에 대한 변명거리가 못 된다. 인사정책과 이준석 윤핵관 사태로 헤게모니의 자발적 지지와 동의를 잃은 것은 용인술에서 실패한 윤 대통령의 책임이다. 문재인 정권의 망가뜨린 나라를 바로잡으라는 시대정신에도 윤 대통령은 아직 응답하지 못한다. 왜? 무능하니까. 자기 기반을 최대한 넓혀 역사의 도전에 응전하는 최대 연합의 정치는 윤 정부의 준엄한 의무다. 대통령 리더십 위기가 한국 우파의 위기가 되고 한국 우파의 위기가 대한민국의 위기로 커지는 상황이다. 온몸으로 고난을 헤쳐온 대한민국 국민은 특정 정권의 위기와 국가 실패로 전이될 위험성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패의 늪에 빠진 제도 정치가 국민 삶의 고통을 풀지 못할 땐 국민이 여와 야, 좌파, 우파 정치권 전체를 물갈이하는 결정적 순간이 올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들이 지지자들을 부끄럽게 했을 때 탄핵이 벼락처럼 왔다는 겁니다. 자, 이 윤평중식 칼럼에 대해서 제가 제 견해를 좀 말씀드립니다. 알아요. 무능하다는 거 알아. 윤석열 대통령이 무능하다는 거 알아.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 기반을 최대한 넓혀서 지지자들을 끌어 모아야 된다는 거 알아. 근데 자기를 대선에서 지지해 준 사람이 누구냐? 불정과 불법을 자행한 문재인을 척결하라 라고 해서 뽑아줬다는 것도 여기까지는 얘기라고 해서 윤평중 씨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다음 얘기가 뭐냐? 그 다음 얘기가 없어요. 여기까지야. 제가 며칠 전에 김대중 주필도 비난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지식인들은 비겁해. 정답을 얘기해 주질 않아. 정답은 4.15 총선 부정선거 수사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4.15 총선 부정선거 수사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 저 170석의 가짜도 무너뜨릴 수 있고 이준석이도 무너뜨릴 수 있어. 왜? 이준석은 부정선거 없었다. 부정선거 있다면 자기가 뭐 그만두겠다. 그렇죠? 옛날 문재인 정권의 그 폭정도 그 실정도 다 제압할 수 있어. 그것이 4.15 총선 부정선거 수사예요. 근데 그 얘기를 안 해. 윤평준 씨도 그 이야기를 안 해. 김대중 논설위원도 그 얘기를 안 해.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해. 조중동에서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해. 정답을 얘기해 주질 않아. 우파 지도자들도 그 얘기를 안 해. 정규제, 조갑제 그런 얘기를 안 해. 정답을 얘기를 안 해. 정답을 얘기를 안 하니까 자꾸 주변만 빙빙 도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지면을 낭비하는 거야. 시간을 낭비하고. 다음 뉴스 갑니다. 비겁해서 그래요. 비겁해서. 자. 얼마나 비겁한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특히 조선일보가 얼마나 비겁한 집단인지를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자, 이거예요. 이게 TV조선 그 화면입니다. 그 방통위가 종편의 허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취소할 거냐, 연장해 줄 것이냐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난번 문재인 정권에 지금 아직도 그 한상혁 씨가 방통위원장이죠. 그래서 점수를 조작해 가지고 TV조선을 허가 취소할 거야. 연장해 주는 거야.
뭐 하여튼 점수로 조작해서 TV조선을 위협한 겁니다. 언제든지 TV조선을 종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누가 한상혁이가. 그것을 감사원에서 포착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TV조선에서는 이제 이걸 가지고 계속 크게 대서특필하는 겁니다. 봐라, 우리가 탄압받았고 정권과 맞서 싸웠다. TV조선은 아주 좋은 훌륭한 방송사다. 그것과 관련하여 오늘 조선일보가 사설까지 썼어요. 사설이요. 제목은 문정권이 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 정황 전면 발표라는 사실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 점수를 낮게 조작한 정황을 감사원이 확보해 이를 검찰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TV조선의 평가 점수가 전체적으로 높게 나왔다고 해서 채점 때 공정성 점수를 낮춰서 수정했다는 심사위원 일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이라면 방송의 중립성을 지켜줘야 할 방통위가 거꾸로 인허가권을 이용해 정권 마음에 들지 않는 방송을 공격한 것이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방송 장악을 위해 했던 일을 떠올려보면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것이란 의심이 된다. 그 뒤에도 이제 사설이 길어요. 자, 제가 조선일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합니다. 조선일보와 TV조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다시 아까 화면으로 좀 돌아갈게요. 자, 지금 TV조선 그리고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 그리고 지금 현재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가 자기들을 탄압했다 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제가 좀 TV조선과 조선일보에게는 서운할지 모르지만 웃기는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둘이 문재인 정권과 조선일보는 둘이 뭐라고 그럴까요? 공모? 아니요, 공모라는 표현보다는 둘이 한통속이었어요. 자, 지난 4.15 총선 때 4.15 총선이 끝나고 TV조선이 취재진을 동원해서 대대적으로 4.15 총선을 취재를 했어요. 누구누구를 취재했는지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방송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TV조선과 조선일보가 4.15 총선이 부정이었다는 걸 모를까요? 다 알아요. TV조선과 그리고 조선일보엔 그래도 IQ 100은 다 넘는 사람들이에요. 기자들이, PD가 다 대학 나온 사람들이에요. 모를 것 같아요. 여러분, 4.15 총선이 부정이라는 걸 그 TV조선과 조선일보 기자들이 몰랐다? 천만에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취재도 했어. TV조선에 취재도 했어. 인터뷰도 하고 다 했어. 근데 방송을 했어요? 안 했어? 안 했죠. 왜 안 했을까? 딜한 거예요. 딜. 야, 내가 말이야, 문재인, 내가 말이야, 당신 때리면 당신 정권 무너져. 문재인은 어떡하냐? 그래, 고맙다. 내가 말이야, 너 TV조선 이거 내가 얼마든지 점수 조작하면 너 인허가 취소할 수 있어. 그래? 그럼 우리 피차 둘 다 하지 말자. 그래서 둘 다가 거래를 한 거예요. 거래. 문재인과 조선이 거래를 한 거예요. 그 거래의 결과가 지금 오늘날 이런 겁니다. 이제 와서 TV조선 그리고 조선일보가 자기들만 잘했다? 물론 저는 그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었어요. 2020년도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준 그 점수를 가지고 방통위가 이제 여러 가지를 합산해서 이제 인허가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TV조선과 조선일보는 징징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당신들은 문재인 정권하고 야합했어요. 서로가
서로가 검은 딜을 한 거예요. 그래서 TV조선과 조선이면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여러분, 요즘 종이신문을 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저니까 이렇게 하루에 아침에 5개나 되는 종이신문을 보지, 어떤 사람이 종이신문을 지금 5개씩 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신문 구독자의 대부분이 누구라고요? 관공서예요. 그럼 조선일보를 먹여 살리는 게 누구다? 정권이죠. 자, 제가 항상 4.15 총선은 그 부정사건은 단군 일의 희대의 최대의 절도사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기자가 단군 일의 최대의 절도사건이다. 기자가 그런 특종거리가 어디 있어요? 특종회의죠, 그죠? 침묵하고 있잖아요. 이분이 4.15 부정선거라고 얘기한 거 본 일이 있어요? 이분이 TV조선의 메인 앵커인 것 같은데 4.15 총선이 부정이라고 이 사람이 얘기한 일이 있습니까? 속된 표현을 쓰면 둘이 똑같이 헤쳐먹은 거예요. 문재인 정권하고 조선일보가 둘이 똑같이 헤쳐먹은 거예요. 똑같이 검은 거리를 봐준 거예요. 이게 언론이에요? TV조선, 조선일보 잘한 거 없어요. 똑같이 검은 거래를 했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지식인과 지성인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 방송 뉴스 하는 거 보셨죠? 전 잘 안 보지만 한번 봤대. 누구 따라하고 있는 줄 알아? 손석희 따라하고 있어요, 손석희. 아주 형식도 손석희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요. 여러분, 뉴스는 손석희 따라할 필요가 없어요. 뉴스는 그냥 이렇게 저처럼 책상에 앉아서 하면 돼요. 쉬워할 필요 없어요. 수식어를 붙일 필요가 없어요. 진실을 말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자꾸 쇼를 하는 거예요. 다음 뉴스 합니다. 여러분, 저 자유민주당 아시죠? 자유민주당의 대표가 그 고영주 변호사이죠. 고영주 변호사입니다. 저는 자유민주당에 대해서 상당히 처음에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저 자유민주당은 한 번도 4.15 총선이 부정이라는 얘기를 한 일이 없어요. 그리고 자유민주당은 신문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해요. 돈이 어디서 나는지. 근데 전부 뭐냐? 윤석열이야. 아니, 국민의힘이 윤석열 하면 내가 이해를 해. 근데 그게 아니야. 자유민주당에서 돈을 내서 신문 광고를 해서 윤석열을 외치는 정당이 자유민주당이에요. 전 세계에서 그런 당은 처음 볼 것 같은데. 근데 추석을 맞아서 자유민주당이 좀 이상한 일을 했어요. 야, 이거 해가 섰더면서 떨려나? 아니면 자유민주당도 이제 정신은 차리기 시작했나? 저 사람들이. 추석을 맞아서 자유민주당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자, 이 자유민주당 얘기입니다. 이 자유민주당 로고가 있습니다. 자유수호 전국현수막 제1탄. 추석 연휴 하루 전인 9월 8일 어제 서울역 광화문 등 수도권 51곳에 일제히 게시했다는 겁니다. 자, 그 현수막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자유와 남침을 삭제하고 인민주권을 주장한 좌편향 교과서를 제작 관련자들을 전원 축출하여 처단하라. 아이, 훌륭하죠. 나 그 다음 보고 깜짝 놀랐어요. 부정선거 관련 재판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김명수 대법원장을 구속 수사하라.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유민주당 저분들이 해가 섰더나 내일?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지금까지 자유민주당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입도 뻥끗 안 했다니까요. 입도 뻥끗 안 했어요. 근데 이렇게 프랭카드를 만들어서 서울시에 붙였어. 부정선거
관련 재판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김명수 대법원장을 구속 수사하라. 야, 여러분, 내일이 추석인데요. 추석날 아침에 해가 서쪽에서 뜰 겁니다. 동쪽에서 안 떠요, 여러분. 자유민주당이 왜 그랬을까? 여기 그 일말의 해답이 있습니다. 후원, 돈 된 데가요. 동성고 애국동지회, 전국 아르토시 애국동지회에서 이거를 만들었어요. 돈을 낸 거예요. 그냥 걸어준 거죠. 자유민주당 이름을 하고 걸어준 거죠. 어쨌든 자유민주당이 선거 부정 관련 재판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김명수 대법원 구속 수사하라. 부정선거에 대해서 언급했다고 하는 점은 대단히 칭찬할 만하다. 그런데 여러분, 한야 더 나가야 돼요. 자유민주당은 자기 돈으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걸 해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은 4.15 부정선거 수사하라 라고 프랭카드를 걸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아요. 어찌됐든 이 프랭카드가 어디 붙어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붙어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가 어디예요? 광화문 동아일보 일민미술관 앞에 붙어있네요. 선거 부정 관련 재판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김명수 대법원장 구속 수사하라 붙어있어요. 이게 동아일보사 앞이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여기 청계광장 소라탑 근처에 붙어있어요. 부정선거 회피한 재판 회피한 김명수 구속 수사하라. 일단 환영합니다. 남의 돈을 받고 후원을 받고 이런 걸 붙여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정선거에 대해서 언급을 해줬다는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자유민주당의 태도에 대해서 진일보했다. 그런데 부족하다. 그걸로는 다음번 프랭카드를 걸었다는 어떻게 걸어라. 윤석열 대통령은 4.15 부정선거 즉각 수사하라 라고 프랭카드를 바꿔달아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유민주당은 위선을 해왔어요. 위선 정당입니다. 그거 제대로 된 정당 아니에요. 자유민주당이 진짜 제대로 된 정당이 되려면 윤석열 대통령은 4.15 부정선거 수사하라, 즉각 수사하라는 현수막을 내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당 중에 그런 정당 하나도 없어요. 그죠? 정답을 회피해가요. 사람들이 저보고 야 이상로 너는 왜 밥만 먹으면 4.15 부정선거 얘기를 하느냐. 봐요. 4.15 부정선거를 통해서 가짜의 국회가 만들어졌어요. 즉 가짜의 국회는 뭐냐. 이 가짜의 국회의원들은 딜을 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과 검은 거래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짜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검은 거래를 하면 어떻게 돼요? 나라는 완전히 망해요. 알아. 조중동도 다 알아. 우리나라 지식인들도 다 알아. 자유민주당도 알아. 말을 안 해. 왜?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부패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 조금 다른 뉴스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자, 이분이 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인데요. 갑자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를 지방으로 이전해라. 그러면 특혜 수준으로 인센티브를 주겠다.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것과 관련된 해설 기사가 있습니다. 비판 기사가 있어요.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툭 내뱉은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서대학교, 특목고, 대기업 지방 이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기업 서너 곳과 주요 대학, 특수목적고의 지방 이전을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추진하겠다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말했다. 주목을 끌만한 주요 대학에 가야 한다면 서울대, 연서대, 고려대, 이른바 스카이와 서강대 등을 거명했다. 젊은이가 지방에 정착하려면 대기업에 가야 하는데 대기업 직원들 자녀들이 공부할 특목고를 세트로 묶고 내보내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질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얼굴을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서 적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 신설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적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경찰이 이렇게 커졌어요. 그럼 경찰을 통제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통제의 기호를 어디에 둘까요? 라고 하는 것을 논의에 붙여서 공론화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럼 대통령에게 다시 그 대통령 민정수석을 만들어서 민정수석이 통제하게 할까요? 그런 이야기. 그렇게 해서 언론의 주목을 끌고 나서 그러면 그 경찰을 통제하는 기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가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그 행정안전 그 경찰국장이 뭐 옛날 프락치 사건에 뭐 옛날 그 운동권을 좌파 운동권을 밀고를 해서 뭐 승진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냐? 그 경찰국장 그거 뭐 해임을 고려해 볼 만하다. 이런 따위 얘기를 했어요. 이상민 씨가. 또 갑자기 뜬금없이 대기업 이전해야 되고 뭐 그 대학교 이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만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이야말로 가장 사기 정책이에요. 포퓰리즘입니다. 국토의 개발은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경제 주체가 기업이 내가 서울이 좋다 그러면 서울로 가는 거고 부산이 좋다 그러면 부산으로 가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의 면적이 얼마나 크냐? 미안하지만 우리나라 면적 큰 나라가 아니에요.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 보면 우리나라는 아주 조그만 나라예요. 조그만 나라에 무슨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그거 다 표를 얻기 위한 수단이에요. 사기입니다. 교육 내버려 두세요. 대학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사고를 그칠 인물 중에 한 사람이 행안부 장관입니다. 자, 이것과 관련된 기사를 하나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매일경제신문 일면 탑입니다. 전교생이 32명에 교사가 15명이에요. 그런데 또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5명이 된다는 겁니다. 이 기사 읽어드릴 필요가 없어요. 폐교 위기에 처한 광주 초등학교는 2년간 교육이 3명, 예산은 11% 늘었어요. 선생님은 자꾸 늘고 예산은 11% 줘요. 돈이 남아 돌아. 세수가 늘어나니까 돈이 남아 돌아. 우리는 세수의 일정 부분 20몇 %인가를 무조건 떼어서 초중고등학교에 쓰게 되어 있어요. 돈이 남아 돌아. 막 학생들한테 타블릿 PC도 사주고 막 난리 났어. 자,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대학이에요. 탑다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대학을 안 가도 되거나 아니면 중학교나 나와도 대학을 직접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대학이 알아서 하게 되면 그 뒤에 모든 대학에 맞춰서 모든 그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모든 것들이 대학에 맞춰서 정리가 되게 돼 있어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모들은 대학을 보내야 한다는 생각을 깊이 갖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한번 나가서 실험해 보세요. 지금 오늘 귀성하는데 서울역에 가가지고 여러분 자녀는 대학 보내지 마십시오 라고만 뺨 따고 맞아요. 대학을 보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내느냐? 중학교만 나와도 초등학교만 나와도 대학 갈 수 있고 중학교만 나와도 대학 갈 수 있게 만들어주면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직업 중에 굳이 그렇게 교육 많이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직업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대학을 가길 원해. 오케이, 그럼 고등학교 안 가게 만들어주면 돼.
여러분 저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 제과 제빵학과가 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대학에 제과 제빵학과가 있어요. 저는 그 학생들을 지도했어요. 이제 물론 제가 가르치는 과목은 다른 과목이었습니다만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이제 강의를 하면 구수한 냄새가 올라와요. 제과 제빵 학생들은 그 빵을 굽니까? 굽는 날짜가 있어요. 저는 그날 이제 슬슬 그 근처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빵도 얻어먹고 그래요. 또 잘 줘요 학생들이. 교수님 들어보십시오 하고. 제가 무엇을 느꼈는가 하면 이렇게 재미있어 하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빵을 굽고 이런 학생들이 왜 대학에 와서 이걸 할까? 중학교만 졸업하고 그냥 제과 제빵 대학에 들어오면 돼요. 중학교 나오면 그냥 제과 제빵 5년제로 만들어서 대학으로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돼요. 똑같이 학사학위 주면 돼요. 전문학사 저는 필요 없어요. 왜? 전문학사라고 하는 것이 사회에 낙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많아요 그런 거. 제과 제빵 많아요. 조리학과 이런 거 많아요. 저는 고등학교에 가야 될 필요가 없는 그런 학과가 무지 많아. 우리나라 그 학과에. 그러면 나 중학교만 졸업해서 대학 가면 되잖아요. 물론 고등학교를 나와야 될 그런 학과도 있어요. 또 게임학과 있어. 게임학과야말로 고등학교 필요 없어요. 중학교 나와서 그냥 대학 가서 게임학과 들어가면 돼요. 5년제. 그렇게 대학이 알아서 그렇게 뽑게 만들면 고등학교가 바뀌고 중학교가 바뀌고 초등학교가 바뀌어요. 지금 이 기사가 뭔지 알아요? 돈이 남아도니까 이 돈 남아도는 돈을 대학교로 이 남아도는 돈을 대학교로 보내자라고 하는 그 근본 의지가 가지고 있는 그 기사예요. 저는 반대예요. 반대예요. 이 돈을 대학교에 쓰는 것도 반대예요. 저는 대학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저는 반대입니다. 자, 다음 뉴스 할게요. 자, 이번에 수해가 났잖아요. 이번 수해가 나는데 그 수해의 원인이 이거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기사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자, 그 환경단체가 포항 위에 있는 댐을 만들려고 그랬더니 못 만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피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댐을 지어야 한다. 환경단체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기사를 제가 좀 찾을게요. 여기 찾았습니다. 신문의 기사가 앞뒤로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태풍 흰남노가 지난 6일 경북 포항시를 덮쳤을 때 냉천, 하류의 범람으로 인근 인덕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들이 물에 잠기면서 사망자가 1명이나 발생했다. 냉천에 인접한 다른 지역에도 피해가 속출했는데 이를 계기로 포항 지역에서 냉천 상류에 수위 조절용 댐을 건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포항시는 2017년부터 냉천 상류에 807억 원을 들여 저수량 476만 톤 규모의 항사댐을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했지만 환경단체들이 반대로 6년째 착공을 못하고 있다. 환경단체 등은 냉천 상류가 경사가 급한 단층 지역이라 지진이 발생하면 붕괴 위험이 크고 환경 파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못했다는 겁니다. 자, 저는 이 수해에 오늘 최근에 벌어지는 모든 수해의 책임은 좌파에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했어요. 지금 4대강에서는 수해 없어요. 4대강 사업이 끝나 이제 지천을 정비를 지천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막았어. 좌파가 막았어요. 그리고 좌파하고 환경단체들이 막았어. 그리고 지천과 이제 4대강 사업 거꾸로 올라가는 겁니다. 4대강, 그 다음에 지천, 그 다음에 위에 보를 만들어야 돼요. 산 같은데. 그거를 4대강에서 딱 끝내게 더 이상 못하게 만든 사람들이 좌파예요.
그리고 환경 좌파들이 환경단체하고 손을 잡고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고가 생기는 겁니다. 자, 저는 태풍 흰남노가 오기 직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태풍이 오는 건 우리가 막아야 되지만 저 태풍에 좀 아까운 부분이 있다. 물이 그냥 막 낭비된다. 태풍 때 많이 내리는 물을 우리가 가둘 수만 있다면 그거 돈이다. 그걸 연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오늘 뉴스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자, 조선일보에 유현준 씨가 글을 썼어요. 제목은 원유처럼 비싸게 수출할 수 있는 게 물이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기사가 틀렸어요. 무엇이 더 비싸다? 기름보다 물이 더 비싸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지금 마트에서 얼마에 사나요? 500원인가요? 이거 기름보다 비쌉니다. 물이 기름보다 비싸요. 어쨌든 이 기사는 뭐 좀 틀렸어요. 원유보다 맞네요. 원유보다 비싸게 수출할 수 있는 물은 자원이. 네, 맞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원유보다 비싸요. 원유보다 비싸게 수출할 수 있는 물은 자원이라는 겁니다. 자, 주요 기사를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이거 밑줄을 쳐가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명 교수의 글을 인용했어요. 한명 교수 이야기다. 한 교수의 책에는 산 중턱에 작은 저수지를 여러 개 만들어 하천으로 물이 유입되기 전에 물을 가두고 홍수를 예방할 것을 제안했다. 높은 곳의 저수지에 저장된 물은 필요할 때 수도를 통해 중력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필요한 곳으로 공급이 가능하다. 빗물이 하천이나 운하로 들어가게 되면 필요한 곳에 물을 공급할 때 펌프를 사용하여 중력을 거슬려서 필요한 곳으로 올라가는데 전기 에너지를 소비해야 한다. 환경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산 중턱이나 그런데 조그만 그 저수지를 많이 만들자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의 70%가 산지로 되어 있다. 이 지형을 잘 이용한다면 손쉽게 수만 개의 작은 보를 만들 수 있다. 제가 평소부터 주장하던 바입니다. 저는 산을 아주 좋아해요. 전 스스로 준 프로 사랑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산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이런데 조그만 저수지를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자, 읽어갑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의 70%가 산지로 되어 있고 이 지형을 잘 이용한다면 손쉽게 수만 개의 작은 보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것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스마트 워터 그리드를 만들 것을 제안해본다. 각 지형의 강수량과 저수량을 빅데이터로 관리하고 이를 이용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21세기의 치수 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뒤에는 제가 인사드릴게요. 우리는 하룻밤에 300mm 이상의 비가 내리는 땅이야. 뭐 지난번에 보니까 막 하루에 300mm 쏘고 그랬잖아요. 이라크 바그다드는 1년에 150mm밖에, 1년 다 통틀어도 150mm밖에 안 와요. 이라크 바그다드. 그럼 우리가 선택해야 될 건 뭐다? 바로 이겁니다. 다행스럽게 우리나라는 산이 많아요. 산에 좀 중턱 뭐 골짜기마다 작은 물을 만들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평소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벌써 그런 걸 연구한 교수들이 있네요. 한무영 교수 같은 분들. 그것을 스마트 그리드, 워터 그리드를 만들자는 것이죠. 수만 개를 만들어서 그것을 연결을 해서 물을 쓰자. 그래서 비가 많이 올 땐 거기에 담아두고 비가 안 올 땐 그거를 뽑아서 물을 쓰자는 겁니다. 여러분, 물은 비싸요. 원유보다 비쌉니다. 이거 원유 요만큼 얼마나 가겠어요? 그까짓 거? 물은 원유보다 비쌉니다. 우리는 물론 이번 흰남노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뭐 그랬지만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가 물을 관리를 잘 못해서 그래. 비싼 물 관리를 비싸게 생각하지 않고 물을 물쓰듯 쓰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방울의 물이라도 가두어 두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제가 평소부터 주장하던 바입니다. 오늘 아침에 좀 길었어요. 여러분, 저는 독립 언론인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언론이 정답을 피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정답을 피해서 빙빙 돌려서 이야기를 할까? 빙빙 돌리면서 나라의 발전이나 그리고 국가의 안위보다는 빙빙 돌려서 자신 언론사의 이익을 취할 것인가? 또 우파의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도 말을 빙빙 돌려서 어떻게 개인의 이익을 취할 것인가에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정답을 피해가면 항상 정답을 피해가는 비용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은 국민이 부담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직생활 하신 부분은 알잖아요. 회사에 매출이 안 올라. 정답은 다 알아. 근데 정답을 피해서 얘기를 해. 정답을 피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점점점 윤석열 대통령도 점점점 이제 한계에 차오릅니다. 물이 차올라요. 윤석열 대통령도 물에 빠질 거예요. 점점 차오르고 있다. 저는 어깨까지 차오르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답을 피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대통령 선거 이후에 후원은 거의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구글에 악어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후원이 필요합니다. 자, 상업 광고 하겠습니다. 저는 잠들기 숙면 매트만을 여러분께 계속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잠들기 숙면 매트로 사용하시고 효과를 즉각 그 이튿날 하루 만에 보시는 분도 있고 놀았다는 분도 있고 한두 달 걸리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효과가 거의 없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기준에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효과를 대단히 보고 있습니다. 저는 어깨와 허리 통증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했고 비용도 많이 있었고 병원에 가서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통증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제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기준에서. 잠덕교 숙면 매트가 추석을 맞아서 특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10% 할인된 금액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자개잠 복대를 선물해 드린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잠덕교 숙면 매트의 동영상 광고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굉장히 심한 불면증을 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처음 자는데 잠에 골아 떨어지는 거예요. 어머, 그렇게 달콤하게 잔 거는 정말 수십 년 만에 처음이었어. 딱 일어나는 순간 어머, 이거 진짜 천국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거 정말 천국이다. 이거 엄마 정말 지긋지긋한 지옥에서 벗어났구나. 그러다가 그 다음날은 하여튼 잠이 이렇게 들었는데 허리, 다리가 아팠지 발이 아픈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누워서 꼭 참다가 엄마 이게 명현 반응이구나. 그러다가 어느 순간 완전히 안 아프면서 이 발가락이 하나 끝머리 새끼 발가락에서부터 두 개까지가 항상 중지까지로 이렇게 번져가는 중이어서 이거 그때 이제 발가락 아픈 게 나중에 보면 발가락이 하나도 안 아픈 하지 저린 게 이 고통은 안 겪어본 사람 모르거든요. 다리가 고통스럽고 그런데 그게 저는 그것도 고치라고는 별로 생각을 못 했는데요. 세상에 그 지옥에서 그것도 저절로 벗어나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 같은 사람이 정말 지옥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지옥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해요. 좀 이런 제품이 다 있나. 정말 너무너무 하여튼 우리 감사합니다. 잠들기 숙면 매트의 동영상 광고를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댓글이 들어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나오셔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 퇴원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 석방 이후에 좀 석연찮은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사면 복권이 되고 나서도 좀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국민들에 대한 어떤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도 국민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낸 일이 없어요. 좀 이상해요. 그 부분도 없습니다.
아까 제가 그 차명진 씨의 글을 그대로 제목으로 사용했죠. 희대의 사기꾼이다. 뭐 동의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진 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준석 씨 사진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아까 차명진 의원도 얘기했잖아요. 문제는 성상납이라는 겁니다. 이준석 씨 부모는 어떤 생각을 할까? 다른 거 아니에요. 제가 묻고 싶은 건 그래요. 자신의 아들이 다른 문제가 아니라 성상납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건입니다. 이준석 씨 부모는. 여러분도 뭐 연세 드신 분들은 자식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준석이가 제 아들이었다면 이준석 씨하고 제 아들하고는 같은 중학교 출신입니다. 학년도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준석 씨 아버지는 뭐하고 계시죠? 그걸 묻고 싶습니다. 저 같으면 절대 그대로 안 둬요. 저 같으면 절대로 제 아들이 이런 문제에 이렇게 됐으면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이준석 씨 아버지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신은 입장이 무엇인가요? 예, 댓글을 좀 더 읽어볼까요? 자유민주당에 대한 비판입니다. 고영주 씨는 의도가 무엇인지 저도 이해가 안 가요. 고영주 변호사는 MBC의 재단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셨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참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 이사장님을 상당히 존경했어요. 전 그때 MBC 현직 직원이었으니까. 그리고 현직 노동조합위원장, 우파 노동조합위원장이었고 많은 것들을 우리 고영주 이사장님에게 부탁했고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왜 결정적인 순간에 역할을 못 해주실까? 왜 우리 우파 지도자는 결정적인 순간에 정답을 피해갈까? 여러분 좀 너무나 딱딱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 명절에 오늘 이제 연휴가 시작되는데 이런 소식만 전해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라고요. 내일 추석입니다. 내일 아침에도 여러분께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